지난 2일 일본이 백색 국가 대상에서 한국을 제외했다. 지난 7월 4일 반도체 관련 핵심 소재 3개에 대한 수출 규제 이후 이어진 이번 조치에 우리 정부도 강력하게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우리 정부와 국제사회의 외교적 해결 노력을 외면하고 상황을 악화시켜온 책임이 일본 정부에 있는 것이 명확해진 이상 앞으로 벌어질 사태의 책임도 전적으로 일본 정부에 있다는 점을 분명히 경고합니다. 수출 규제 이후 우리 정부가 수차례 대화를 요청했음에도 일본이 거부하면서 관계는 더욱 악화된 상황. 일본은 이번 조치의 배경으로 안보를 위한 수출관리 제도의 재검토를 이야기하고 있다. 한일 관계에 영향을 주는 일은 의도한 것이 아니라는 것. 하지만 전문가들은 일본의 이런 조치가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대응 차원을 넘어 한국 경제의 성장을 막기 위한 의도라는 분석도 나오고 있다. 정치적 문제를 넘어 경제적 압박으로 이어지고 있다는 것. 때문에 우리 입장에서는 WTO 제소나 외교적 방법을 통해 지속적으로 일본을 압박하는 정책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또한 일부 정치권에서는 한일 군사 정보보호 협정인 지소미아 파기나 도쿄 여행 금지 같은 주장도 등장하고 있지만 이에 대한 찬반 의견이 팽팽한 상황이다. 국민들도 일본 제품 불매 등 민간 차원의 대응에 참여하고 있지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연장에 대해서는 의견이 나뉘는 상황. 과연 일본의 백색 국가 제외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은 무엇이며 그 극복 방안은 어떻게 마련해야 할까? 안녕하십니까. KTV 쟁점토론 김만음입니다. 지난 2일 일본이 우리나라를 수출 간소화 혜택을 주는 안보상의 신뢰국가, 즉 화이트리스트에서 제외했습니다. 지난 7월 초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수출 규제에 이은 2차 조치였는데요.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 조치 차원을 넘어서 한국 경제의 성장을 막겠다는 의도란 이런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정부도 단호한 대응을 천명하고 있습니다. 정치를 넘어 경제전으로까지 확대가 되고 있는 한일 간의 갈등, 일본의 속내는 무엇이고 우리는 지금의 상황을 어떻게 극복해가야 할까요? 이에 대한 얘기 오늘 나눠보겠습니다. 오늘 진행되는 토론 유튜브와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생중계가 됩니다. 유튜브와 페이스북에 의견 남겨주시면 방송 중에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네 분과 함께 하는데요. 함께 얘기 나눌 분들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일본 경제침략 대책 특위위원이신 권칠승 의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맞습니다. 최근에 일본이 터무니없는 경제 도발로 인해서 우리나라 경제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오늘 일본의 아주 정통한 전문가님들 모시고 토론을 하게 돼서 개인적으로도 영광이지만 좋은 말씀 많이 듣고 정부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런 최근의 상황이 우리 산업계에 미칠 영향에 대해 듣기 위해서 모셨습니다. 전에 산업연구원장을 역임하셨죠. 김도훈 서강대 교수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십니까. 우리 산업이 그동안 굉장히 호혜적인 국제무역 질서 그리고 국제 가치 사슬이라는 그런 국제 경제의 전개 상황을 잘 누리면서 발전해 왔는데 일본이 우리 산업의 아킬레스건이라 할까요? 좀 아픈 데를 콕 찌른 형국인 것 같습니다. 네. 이 형국에서 우리의 해법이 우리 산업의 나아갈 길이 무엇인지 한번 진지하게 얘기해 보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일본 쪽도 한일관계 전문가 두 분 모셨습니다. 먼저 양기호 성공대 교수입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일본 측이 이 자유무역 체제를 부인하는 이런 행동과 처사란 것은 도저히 용납할 수 없습니다. 또 과거사에 대한 진정성을 담은 사죄와 보상이 필요합니다. 이런 원칙을 지키면서 우리가 외교적인 해법으로 풀어나갈 길이 있는지 오늘 많은 분들의 이런 의견을 듣고 또 오늘 토론을 통해서 제 자신도 공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세종연구소장도 역임하셨죠. 진창수 세종연구소 일본연구센터장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한일 관계의 악화가 이제는 출구를 보이지 않는 상황으로 굉장히 나빠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일수록 국민들도 그렇고 우리 정치권들도 굉장히
냉정하고 냉철한 대응이 필요한 시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오늘 많은 분들과 좋은 이야기를 나눠서 한국이 나아갈 방향에 대해서 많은 좋은 의견을 주셨으면 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오늘 80분간에 거쳐서 네 분과 함께 하겠는데요. 일단 일본이 백색 국가의 저희 2차 조치까지 이제 했습니다. 처음에 시작될 때는 아베의 선거 전략을 해석하는 사람도 있었고 역사 인식 관련 얘기도 하고 있었는데요. 또 우리 화면에서 보시다시피 한국 경제에 대해서 뭔가 좌절을 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다양한 분석까지 나오고 있습니다. 네 분께서는 일본의 의도, 속내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먼저 듣고 시작을 하겠습니다. 먼저 권칠승 의원님. 뭐 정치적인 측면 또 경제적인 측면 이렇게 두 가지 다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이제 경제적인 측면을 우선 보면요. 이거는 일본 스스로도 많은 그 피해를 입을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의 이제 싸움을 걸어온 거죠. 그래서 경제적 계산을 치밀하게 했다고는 좀 보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실제로 우리 산업부에서 일본의 경제 산업성과 접촉을 해보면서 우리 쪽 그 공무원들이 느낀 느낌도 그렇게 평상시에 일본이 좀 이렇게 철저하게 준비하는 스타일이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생각보다는 상당히 좀 엉성하고 공무원들 자체도 좀 당황하고 있는 것 같은 인상 이런 걸 받았기 때문에 정치적 경제적인 의도는 현재로서는 정치적 의도보다는 좀 적게 보입니다. 네. 예, 정치적 의도로 본다면 개헌 문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죠. 개헌이라든가 그다음에 이제 재무장 문제 이런 데 대해서 이제 선거는 지나갔습니다만 선거가 이제 개헌선을 확보하는 데 실패했기 때문에 네. 이제 아베 입장에서 본다면 아베 수상 입장에서 본다면 실패한 선거인데 이걸 이제 내친 걸음이어서 지금 당장 걷어들이기나 하기는 정치적으로 좀 힘들어 보입니다. 그렇지만 정치적으로 이 개헌 문제를 또 이끌어가기 위해서는 그 한국에 대한 지금 현재 경제 도발 문제를 네. 당분간에 이끌어갈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네, 뭐 경제적인 측면, 정치적인 측면이 있지만은 정치적인 측면을 강조하셨고 경제적인 차원에서는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했던 것 같아 보이진 않는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저는 조금 다른 생각을 예. 갖고 있습니다. 일본이 아마 최초로 그 우리나라를 화이트리스트에서 배제하는 그 조치부터 시작했다면 저도 권 의원님하고 같은 의견을 예. 가질 수 있는데 저는 그 훨씬 이전에 먼저 우리나라 산업이 아마도 이 산업이야말로 세계적으로 영향도 많이 미치고 우리 전체 산업의 어떤 중심축이라고 할 수 있는 반도체 예. 쪽을 먼저 수출 규제를 딱 던졌다는 게 핵심 소재 세개 했을 때요. 역시 예. 일본이 한국의 어떤 반응이 올지 가장 아픈 곳을 한번 찔러보았다라는 느낌이 강해요. 그런 의미에서 일본이 뭐 좀 저는 정치적 의도는 좀 잘 모르겠습니다만 분명히 뭐 영어로 한다면 업셋되어 있다. 그래서 가장 아픈 곳을 찔러서 한국을 당황하게 만들어 보고 그리고 계속적인 조치로 위협을 해보겠다라는 그런 좀 이 의도를 갖고 덤빈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그런데 그런 의도를 가지고 있는데 의도가 노리고자 했던 것은 뭡니까? 한국 경제에 대한 뭔가 좌절이었습니까? 뭡니까? 한국이 이런 그야말로 충격에 좀 쌓이고 예. 그 충격에 쌓인 결과로 한국이 일본이 의도했던 어떤 분야에서 양보를 해오기를 기대했을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양기호 교수께서는요. 이건 뭐 이제 본인도 엊그저께 히로시마의 연설이 끝나고서 이야기를 했으니까요. 이건 이제 완전 경제 보복이다. 한국이 국제법을 지켜야 한다는 것은 지금 2차례 이상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명분상으로는 이게 한국에 대한 전략물자의 수출 관리 통제라고 이야기하지만 예. 실질적으로는 경제 보복이라는 걸 뭐 자인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우리 정부도 보고 있고. 경제 무엇에 대한 보복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자두항구로처럼 작년 10월 말에 있었던 예. 이런 그 강제징용 관련, 판결에 예. 대해서 한국 국내 입법 조치로 해줄 것을 수차례 부탁했지만 이것은 민사 소송이고 사법부의 판단을 존중해야 되는 우리 정부로서는 개입하기 어렵다는 이제 그 반응을 계속 보냈거든요. 예. 거기에 대해서 이제 청구권 협정 위반이니까 일본이 경제 보복을 한 것이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 그런데 이제 정말 경제 보복에 그치는 건지 그건 상당히 이제 미지수입니다. 예를 들면 뭐 지금 가해자 피해자의
일본의 어떤 프레임을 바꾸려는 의도도 있고 지금 이제 한반도 비핵화 과정에서 소외된 일본 정부가 이런 기술 패권 같은 것을 모기 삼아 가지고 정면으로 개입할 수 있다는 것을 이제 과시한 것일 수도 있고 예. 또는 이제 아까 말씀 나오신 대로 한국이 일본 경제를 지금 계속 추월해 오고 있거든요. 추격하고 있습니다. 이런 20년 전에 한국과 일본의 경제 격차가 10분의 1이었는데 우리가 1이고 일본이 10이었습니다. 지금 이제 최근 들어서는 거의 한국이 1이고 일본이 3이거든요. 그만큼 한국 경제가 성장해왔고 앞으로는 정말 그야말로 이건 오히려 성장 가능성이 훨씬 더 높습니다. 예. 그런 점에서는 한국 경제 추격을 뿌리치기 위해서 한 번을 다운시키는 게 아닌가 하는 그런 복잡한 의도는 제가 확인할 수는 없지만 아마 네. 수상 관제에서는 충분히 없다고는 말할 수 없습니다. 확실한 것은 지금 당장 이번에 그 이제 강제징용 관련 집행 관련한 보복이다. 더 큰 여러 가지 의도가 있을 수 있는데 그것은 조금 이제 두고 봐야 된다는 해석까지 주셨습니다. 네, 진 박사께서는요. 저는 뭐 이렇게 한일 관계 속에서 나타난 일련의 불만이 있었죠. 일본이 불만이 있었고 그 불만의 가장 직접적인 것은 징용 피해자에 대한 불만이 있었고 그게 경제로 나타나면서 그것은 경제 보복의 일환으로 생각을 했던 것은 분명하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데 문제는 경제 보복을 통해서 이게 배경에 있는 것을 우리가 좀 더 알아야 되는데 그 예. 배경은 한국을 배제한 채로 국가 전략을 동아시아 판짜기를 하고 싶다는 그런 그 속내의 하나의 표현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까지 일본의 흐름을 보면 민주주의와 시장 경제를 공유한 그런 국가라고 가치를 공유한 국가에서 배제를 했죠.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중요한 전략적 동반자에서 배제를 했죠. 이런 일련의 흐름들이 한국을 배제한 태로 동아시아를 판짜기를 하는데 일본이 좀 더 나아가고 싶다라는 것을 보여줬고 이런 의미에서 우호국으로서 잘 관리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을 국제사회에 이야기하면서 한국이 결국은 우리하고 같은 색깔이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준 거라고 봅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는 문제의 심각성은 경제에도 있지만은 외교 전략 자체에도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이견이라든가 보완 의견이 있으면 수시로 그때 주되겠습니다. 관련해서요. 지금 진창수 박사께서는 지금 이제 그동안에 한미일 이른바 삼각동맹을 했던 그 상태에서 일본이 한국을 밀어내게 하면서 동아시아 질서에서 뭔가 새롭게 확대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까지 가지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 주셨는데요. 그렇다면은 뭐 그런 쪽일 수도 있고 어쨌든 간에 지금 한미일 미국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는 문제인데 이렇게 추진하는 과정 속에서 미국과 어떤 교감이라든가 양해 같은 것이 있었다고 보십니까? 권 의원님 어떻습니까? 저는 뭐 교감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그건 뭐 억측이죠. 예, 예. 했을 수도 있고 안 했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공조는 없다라는 것은 명백하다고 생각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 미국과 만약에 일본이 공조를 했다면 지금처럼 아주 중립적인 입장으로 의사표명을 하지는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미국이 보여준 행위를 봤을 때는 굉장히 이제 그 중립적인 입장이었기 때문에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일본하고 미국이 뭐 쉬운 말로 그냥 짜고 치는 고스톱이다. 이거는 뭐 절대 그렇지 않고요. 오히려 미국이 분쟁 중지를 좀 요구를 했었죠. 네. 그러니까 저 협상 동결 합의라고 뭐 그렇게 해석이 돼서 나오는데 그런 거를 양국에다가 요구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제안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응하지를 않았죠. 그런 것을 봤을 때 뭐 통보를 하고 이런 과정이 있었는지는 알 수가 없지만 합의를 하고 공조를 했다. 이거는 받아들이기 어려운 상황이라고 봅니다. 네, 국제정치를 전공하시는 진창수 박사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뭐 물론 일본이 이런 조치를 하는 것은 결과적으로 미국에도 영향을 주기 때문에 아마 뭐 서로 이야기를 했을 거라고 봅니다. 그런데 미국이 이 점에서 일본 편을 드느냐 하면 그런 건 아니다. 지금의 현상에서는 굉장히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고 왜 중립적인 태도를 가지냐면 한일 관계에서는 미국이 중재를 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이 있어야 된다. 첫 번째로는 한일 양국이 어느 정도 기준점에 도달해서 서로 아주 기술적인 문제로 다투는 것이 아니라 대체적으로 서로의 합의안이 있어야 되고 그다음에 두 번째로서는 한국과 일본의 싸움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미국의 전략에 엄청난 영향을 준다.
라고 생각했을 때는 개입을 할 가능성이 높은 거죠. 그런데 지금은 아직까지 그런 수준에 있지 않고 그것을 개입을 했을 때 오히려 굉장히 역풍을 맞게 되는 그런 현상이 있기 때문에 미국은 일본이 사전에 조율을 했든 안 했든 상관없이 앞으로도 이 추이를 계속 지켜볼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이제 미국이 사실은 이 중재에 들어오는 것은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한국과 일본이 지금 입장차가 너무 큽니다. 한국은 사법부의 판결을 존중하고 민사소송이다라는 것이고 그래서 정부가 개입할 수 없다는 것인데 일본 측은 청구권 협정으로 다 끝났으니까 하라는 건데 입장 차이가 너무 크거든요. 그러면 이제 양쪽의 입장 차이를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은 결국은 이제 국제 어떤 무대 가지고 WTO에 제소하거나 아니면 미국이 이제 중재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미국은 지금 심각하게 보고 있는 것이 한국이 지금 이제 지소미아 카드를 우리가 지금 제시를 했거든요. 만약에 이게 일본이 안보상의 이유로 한국에 대해서 전략물자 수출을 통제 관리하겠다는 것은 말이 안 된다. 한밀 간의 안보협력이 강고히 유지가 돼야 되는 것이 한국 측의 의사인데 일본이 지금 안보상의 이유로 해가지고 한국과 통상마찰을 일으키는 것은 이건 미국에 있어서 이건 동북아의 기본적인 질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인프라가 흔들리는 거 아니냐라는 점에서는 우리가 지속적으로 설득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제가 알기로는 실무선에서 적어도 이제 미국의 국무부라든지 이쪽에서는 많이 한일 양국 쪽에 이미 설득이 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단지 이제 일본으로서는 너무나 이 부분이 만약에 개인 청구권 문제를 인정할 경우에 본인들이 안아야 될 부담이 크다라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인식이고 적어도 실무선에서 어떤 그런 외교부 외무성 수준에서 아무리 압박이 오더라도 견뎌내겠다는 생각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적어도 트럼프 대통령이 와가지고 양국 정상을 좀 모셔가지고 3자 회동을 하지 않는 한은 일본은 여기에 말하자면 미국이 들어오지 않을 거다 이렇게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아마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아까 우리 양 교수님이 얘기하신 그런 재판의 문제라든지 거기에 대한 어떤 일본의 정치적 압박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는 미국하고 공조가 필요한가 어떤가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부분에서 어떤 공조라든지 어떤 협의가 있었을 리는 없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나 경제적인 파장 이제 국제 무역 질서 측면에서는 미국이 자유무역을 굉장히 이끌고 가던 나라였습니다. 일본이 그런 부분에서 굉장히 잘 따라고 갔었고요. 저는 계속 연구 활동을 하는 과정에서 실질적으로 일본만큼 이렇게 수출이나 수입을 규제하지 않는 그런 제도를 가지고 있는 나라가 세계에서 제일 앞서 있었던 나라입니다. 그런 두 나라가 미국이 먼저 그런 기조를 깼어요. 우리들하고 생각이 좀 다른 나라에 대해서는 그 종합무역법을 가지고 굉장히 강한 오히려 관세를 국가 안보상의 이유 때문에 관세를 그냥 막 올리는 그런 조치를 시작했지 않습니까? 보호무역을 주도했죠. 말하자면 정치적인 어떤 차이를 경제적인 수단, 국제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수단을 가지고도 치고 들어올 수 있다라는 모범을 보인 셈입니다. 일본으로서는 그런 상황을 어떤 의미에서는 저는 교감을 했는지 어떤지는 모르지만 이용을 했다. 수출 규제라는 것은 일본으로서는 그동안은 상상할 수 없는 조치였습니다. 그걸 꺼내들었다라는 건 어떤 의미에서는 보호무역주의적인 조치, 중상주의적인 조치 면에서 미국하고 맥을 같이 하고 있다. 지금 흐름으로는. 그런 느낌을 지울 수가 없습니다. 그게 이제 비슷한 스타일인데 그게 이제 세계 경제에도 무역 질서에 어떤 영향을 미치고 미국의 이해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 것인가를 좀 따져볼 수도 있을 것인데 어쨌든 간에 그 애를 같이 하는 그런 프레임으로 움직였다. 이제 저는 그렇게 느껴집니다. 그렇게 보시군요. 어쨌든 지금 이제 지난 7월 초에 조치한 지가 일본이 그렇게 한 지가 한 달이 좀 지났죠. 한 달이 지났는데 보니까 이낙연 총리가 규제 조치 이후에 포토 레시트인가요? 이걸 처음으로 지금 이제 허락했다라고 나왔던데 실제로 그 이후에 지금 무역이라든가 우리나라 경제 영향을 어떻게 파장이 미쳤습니까? 양 교수님 어떻습니까? 지금은 역시 컸죠. 그러니까 이제 7월 4일부터 시행된 이
3대 그 개발 허가제로 전용된 거, 그러니까 포토레지스트, 플루오드, 플루미드하고 그다음에 에칭가스. 이 세 개는 반도체 만드는데 핵심 소재입니다. 우리나라 전체 수출이 20% 차지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까지 무제한으로 수출이 되다가 지금 개별 허가제로 됐기 때문에 이건 조금 굉장히 큰 충격이었고. 그러니까 심리적인 충격에다가 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까? 어땠습니까?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기업으로서는 이게 언제 제품이 이 소재가 입고될지 모르기 때문에 앞으로 이걸 생산 공정에서 어떻게 안정적으로 이 재고를 확보할지 또는 이것이 과연 기업 운영에 어떻게 이 영향을 미칠지는 굉장히 부담이 따르는 거 아닙니까? 그 자체만으로 굉장히 충격받고 컸고 그러니까 삼성전자에서 마침 그런 답변이 있지 않았습니까? 앞으로 이 적어도 반도체 주요 소재에 대해서는 전부 다 수입선 다변화하겠다 선언을 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상당히 우리 기업으로서는 부담이 따를 수밖에 없는데 다행히도 지금 이번에 리스트가 이제 풀려가지고 어저께부터 지금 입고가 되고 있고 그렇지만 앞으로 이제 에칭가스라든지 그다음에 플루오드, 플루미드가 제때 들어올지는 지금 지켜봐야 됩니다. 원래 이것은 통상적으로 아무리 90일 가더라도 원래는 4주, 5주면 다 들어옵니다. 그러니까 지금 4주, 5주 기간에 맞춰가지고 리스트가 풀린 건데 에칭가스가 지금 적어도 일주일 이내에 들어온다든지 플루오드, 플루미드가 열흘 이내에 들어온다든지 하면 이건 통상적으로 화이트 국가는 아니지만 통상적으로 들어오는 일반 포괄 허가제에 해당하는 정도의 수준의 그런 말하자면 통관 절차를 거쳐서 입고되고 있다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어떻습니까? 충격이라고 우리 양 교수님이 표현했습니다. 그런 충격의 효과는 분명히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질적인 우리 기업의 산업에 실질적으로 어떤 데미지를 줄 정도의 효과는 아직은 안 났습니다. 다들 알려졌다시피 중요한 그런 포토레지스트라든지 에칭가스라든지 폴리이미드 그 모든 부분에 한 2, 3개월 정도 운용할 재고는 가지고 있었고요. 그리고 또 일본이 묘하게 삼성전자의 중국 법인에 대해서는 이런 규제를 가지 않고 수출을 한다. 그리고 또 이번에 아주 최근에 포토레지스트에 대해서 수출 허가를 했다. 이런 상황이 주어지는 건 실질적인 영향은 주지 않은 채 심리적 충격을 주겠다라는 의도가 숨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심리적 영향은 큰 상태죠. 우리가 지난 월요일 날 거의 블랙 만데이 수준으로 주식 시장이 영향을 받았고요. 그다음에 정부가 대단한 부산한 대응을 했지 않습니까? 아주 이런 실질적인 영향이 안 온 상황에서 굉장히 강한 조치들을 강구를 했거든요. 그런 의미에서는 우리 경제에 지금 상당한 구조적인 영향을, 임팩트를 주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저는 말씀대로 두 분이 말씀한 것대로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실질적인 피해는 아직 나타나지 않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한 여러 가지 영향은 줬죠. 심리적으로도 영향을 주고 거기에 주식에도 굉장히 충격을 영향을 줬고요. 줬죠. 그런데 이제 실질적인 무역에 있어서는 우리가 우려하는 바는 정확하게 말씀을 드리면 일본 정부가 실질적으로 한일 관계가 악화되거나 여러 가지 환경적인 요소에 의해서 경제에 개입을 해서 수출 검수 조치까지 갈 상황이 나타나지 않을까에 대한 우려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 가지 불투명성이 나타나고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규제의 강도가 다양할 수 있겠군요. 그러니까 규제의 강도를 일본이 이제 칼을 잡았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우려 사항이죠. 그런데 지금 상황에서 앞으로 한 3개월 동안을 좀 더 지켜봐야 된다. 일본이 정말로 어떤 식으로 전략을 갖고 있고 속내가 뭔지를 한 3개월 지나면 대체적으로 나타날 거라고 보고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의 대응이라는 것이 사실은 재고를 좀 더 확보하고 그리고 수출 다변화를 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좀 더 시간을 좀 지켜볼 필요는 있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규제 이후 한 달 지금 당 특위에서는 꾸준하게 추적하고 대책도 논의하고 그러실 건데요. 이게 이제 단순 보호무역 차원에서 나온 조치는 아니다라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좀 분명히 알아야 될 것 같습니다. 이 처음에 명분을 들고 나온 게 한일 간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인 이 청구권 문제를 들고 나왔거든요. 그런데
그동안에 한국과 일본 간에 수십 년간 이 문제를 가지고 사실은 공방을 해왔습니다. 그랬죠.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경제적인 문제로 옮겨간 건 한 번도 없었거든요. 근데 이제 이거를 경제적인 문제로 지금 들고 온 겁니다. 예. 이제 이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뭐가 있었는지 여기에 대해서 사실은 좀 더 연구가 필요해 보입니다. 예, 지금 이 수십 년 동안 한국과 일본이 한국 같은 경우에는 이제 대형 파운드리로 가고 저쪽에는 소재를 공급하는 방식으로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봐도 아주 모범적인 윈윈 관계를 유지해 왔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관계를 지금 다 깰 수 있는 이제 이런 방식의 태도를 취한 것에 대해서 그 속뜻이 뭔지를 정말 한번 냉정하게 봐야 될 것 같고요. 지금 일본의 이 조치는 좀 크게 한 4개 정도로 봅니다. 첫째는 이제 가장 큰 게 심리적인 영향이 예. 가장 컸다 보고요. 두 번째는 이 한국의 기업들이 한국 산업이 수입선을 다변화하도록 만든 그런 요소를 제공했고요. 그다음에 국산화에 좀 더 박차를 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우리 한국의 산업들을 몰아갔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 이건 큰 건데요. 일본도 국가 리스크가 굉장히 큰 나라라. 그러니까 일본이 장사를 하는 데서 상당히 신용이 있는 나라라고 하는 그런 어떤 그런 나름의 그 밸류가 있었는데 예. 그 부분이 사실 이번에 깨진 거죠. 일본도 장사를 하는데 정치적인 요인에 의해서 하루아침에 사실상의 금수 비슷한 조치 이런 제재를 할 수 있는 장사를 하는데 리스크가 큰 나라이다. 한일 관계뿐만 아니라 국제 사회에 이제 그런 이미지를 만들었다는 거죠. 그렇습니다. 예. 이 주요한 사슬의 체인에 있는 국가가 그걸 다른 요인에 의해서 이걸 그냥 중간에 그 태업을 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런 부분은 전체 가치에 영향을 주는 건데 그동안에는 일본의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자기들의 역할을 제대로 해왔다고 평가할 수 있었는데 이제는 국가 리스크가 굉장히 커진 나라다. 그래서 저는 국가적으로도 큰 마이너스다 이렇게 봅니다. 아, 일본으로서요. 네. 이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일단 2차 조치까지 지금 백색 국가 제외하는 조치까지 나왔는데 그렇다면은 이게 이후에 우리나라 경제 또 한일 관계에 어떤 식으로 영향을 미칠 건가? 이건 우리가 이후에 행동할 전략하고도 맞물려 있는 문제 아니겠습니까? 어느 방향으로 설정할 것인가? 계속 일본하고 관계없이 우리가 독자적인 자주자립 경제 형태로 갈 것인지 아니면 과거 형태처럼 다시 호혜적인 관계를 맺을 것인지 다른 질서를 볼 것인지 이런 점에서 본다면은 지금 한일 관계 이게 이후에 어떻게 영향을 미칠 걸로 보십니까?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미치죠. 한번 이제 뭐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요. 한번 강력하게 배신을 때린 나라죠. 그다음에 아까 청구권 문제, 개인의 청구권 문제도 일본의 내각들이 일본 의회에 가서는 청구권이 살아있다고 개인의 배상권은 살아있다고 항상 대답을 합니다. 공식적으로. 그거를 아니라고 이야기하는 순간에 일본 내각이 탄핵이 되도록 돼 있습니다. 이게 국제법 위반이기 때문에요.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깥에 나와서는 항상 또 청구권이 소멸된 것처럼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정치적인 이유를 들어서 우리 한일 간에 굉장히 예민한 문제를 경제적으로 옮겼기 때문에 한국의 입장에서 본다면 일본을 진짜 믿지 못할 나라로 낙인 찍을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런 게 없어지는 정도로 신뢰를 쌓으려면 앞으로 상당한 시간이 많이 필요하다고 보고요. 그다음에 이 백색 국가 제외라고 하는 거는 여러 가지 조치 중에서 백색 국가 제외라고 하는 것은 안보 우호국에서 배제를 시킨 거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우리도 안보 우호국으로 볼 수 없는 거지 않습니까? 뭐 그거는 그 비자 상호주의 같은 거 봤을 때 똑같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본이 한국에 대해서 최근에 했던 여러 가지 행위들, 그다음에 또 뭐 소위 뭐 꼴대를 옮긴다고 이야기했죠. 뭐 이유를 자꾸 바꿨지 않습니까? 그다음 특히 우리나라가 전략 물자를 관리하는 데 있어서 부실하다라고 이야기했던 거는 사실은 팩트 체크가 다 끝난 이야기입니다. 예, 이런 것들로 국제적으로 사실 모략을 한 거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는 한국이 오랫동안 기억을 하게 될 것이고 거기에서 받은 상처는 크다고 생각합니다. 네, 감정의 골이 크다고 생각합니다. 미칠 영향 또 이후에 우리가 어떻게 상정을 하냐에 따라서 우리의 전략도 달라질 수 있으니까요. 저는 한일 관계에 그 미친 영향은 아주 크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1965년 이후에 기본 조약을 맺고 난 이후에 한일 관계라는 것은 대체적으로 한국과 일본이 협력해야 된다는 기본 전제하에서 서 있었던 거죠. 이제 기본 전제를 서로 박찬 거 아니겠어요? 일본이 박찬 거 아니겠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그 이전의 한일 관계로 복원한다는 것은 어려워졌다. 아하. 그래서 새로운 형태의 한일 관계에 재조정이 필요한 시기에 왔다는 거죠. 그런데 재조정을 하기 위해서는 한일 양국이 냉정한 상태로 돌아와야 되는데 돌아오기도 나는 굉장히 어렵다고 봐요. 그래서 당분간이 얼마 정도 될는지는 모르겠으나 한일 관계에서의 기본 전제가 협력이라는
그 기본 전제가 없어진 상황에서 한국과 일본이 대화를 하고 그리고 신뢰를 쌓는다는 것은 굉장히 어려워졌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제 뭐랄까 이게 아베 수상의 장기 집권에 따른 부작용이라고 봐요. 적어도 지금 7, 8년 이상 장기 집권을 하고 있고 처음부터 어떤 역사 수종주의에서 이런 말하자면 과거사 예고 같은 게 있었거든요. 거기서 계속 부닥친 거죠, 사실은. 그리고 또 하나 이제 역시 대북인식 한반도 비핵화에서 우리는 북한이 비핵화하는 만큼 거기에 상응해 가지고 제재 완화를 하자. 그래야 전쟁도 예방할 수 있고 평화적인 그 한국 평화 체제를 구축할 수 있는 거 아니냐라는 것이 우리 측의 주장이었는데 일본 측은 지속적으로 보는 겁니다. 이게 절대 북한 믿지 말라. 북한 절대 비핵화 안 한다. 그런 신냉전적인 체제를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런 게 이제 어떤 정상 간의 신뢰 구축에서 실패했다고 저는 보고 있고요. 저는 어떤 면에서는 이제 진 박사님 그 말에 일부 동하는 게 뭐냐면 이게 좀 구조적인 요인이 있습니다. 말하자면 이게 미국이나 일본이 구상하고 있는 인도태평양 구상이라든지 또는 이제 중북러에 대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까지 포함해가지고 어떤 면에서는 한반도야말로 이런 그런 그 새로운 국제정치 환경 변화에 따른 신냉전의 어떤 그 포화 프론트 전선이거든요. 그런 점에서는 일본은 그것을 굉장히 이용하거나 그것을 말하자면 선호하는 것이고 우리는 전 세계에서 지구에서 마지막으로 남은 이 분단과 냉전 체제를 극복해 나가자라는 식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고 그것은 이제 또 한 번 충돌하는 거죠. 그러니까 역사의 충돌, 대북 정책의 충돌이 있는 것이고 또 하나는 이제 굉장히 큰 게 뭐냐면 한국의 부상.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한국의 경제의 급성장이 있거든요. 예를 들면 구한 말에 한국과 일본의 1년 총 예산, 정부 예산의 격차가 100대 1 정도 됩니다. 그리고 65년에도 크게 다르지 않았는데 20년 전에는 우리가 10분의 1이었지만 지금은 3분의 1로 줄어들었거든요. 그만큼 성장했고 또 예를 들면 이게 남북한이 이런 그 언젠가 통일이 된다면 북한이 가지고 있는 그런 인구와 지하자원 또 우리가 가지고 있는 기술과 자본 이런 것들이 결합된 다음에 과연 통일 한국이라는 것이 일본의 긍정적인 요인에 대해서는 일본은 굉장히 부정적으로 보고 있거든요. 분단을 선호하는 거죠. 근데 그런 것이 이제 구조적인 요인이 맞물리면서 우리가 지속적으로 하려는 이 냉전의 해체, 동북아의 평화 번영에 대해서 일본이 계속 견제할 가능성이 높고 그런 점에서는 어떤 면에서는 이런 동북아 평화 번영에 어떤 그런 그 뭐랄까 어떤 방해 세력이라고 해도 일부에서 그런 지적이 있습니다만은 저는 그런 면에서는 어떤 그 지적이 100% 틀린 건 아니다. 그런 것은 일본인도 다시 한번 자기 자신을 스스로 성찰해봐야 된다라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이게 뭐 정리가 되도록 양기호 교수께서는 이전의 질서로 회복되는 건 아니다라고 상정하는 거죠, 그러니까. 맞습니다. 김창수 박사도 마찬가지고요. 저는 좀 다른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우리나라는 제가 모두에도 말씀했다시피 아주 그 이로운 국제무역 질서와 아주 잘 전개된 국제 가치 사슬의 틀을 이용해서 우리 산업을 이렇게 발전시켜 왔습니다. 우리나라가. 어떤 면에서는 일본도 그걸 잘 활용하면서 지금 국제적으로 비즈니스를 전개해 온 나라이죠. 그런데 좀 일본이 비겁한 일을 했습니다.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자유무역을 그야말로 미국과 함께 기치를 내걸고 오던 나라가 수출 규제라는 건 이건 굉장히 이 WTO 체제나 국제무역 질서에서는 굉장히 좀 나쁜 조치로 인식돼야 됩니다. 그런 나쁜 조치를 했다는 건 국제무역 질서 자체도 굉장히 나쁜 영향을 준 셈이거든요. 그러면 우리 입장에서는 앞으로 과연 이런 나쁜 국제무역 질서의 선례를 비판하고 바로잡으려고 하는 쪽에서 서야 될 것인지 아니면 당신이 그런 나쁜 짓을 했으니 우리도 나쁜 짓을 하겠다 하는 식으로 국제무역 질서를 깨뜨리는 쪽으로 가야 되는 건지 저는 그런 생각이 아닙니다. 우리 경제나 우리 산업의 미래를 본다면 아까 우리 양 교수님이 잘 지적하셨듯이 한국 경제도 이제는 컸어요. 일본을 큰 대국이고 우리는 작은 나라라고 그렇게 경제 외교 면에서 뭐 표현을 이렇게 쓰면 어떨지 모르지만 굴욕적인 자세로 늘 바라볼 필요가 없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가 오히려 대국의 입장에서 국제무역 질서와 세계의 산업 질서를 위해서 이런 식으로 가면 안 된다라는 걸 깨우쳐주는 방향을 우리가 제기하는 스탠스를 기본 자세를 가지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예. 경제 질서상에서. 그 부분에 대해서 한 네. 말씀 좀 드리고 싶은데요. 근데 최근에 이 무역 전쟁이라고 뭐 할 수 있잖아요. 이 무역 전쟁이 일어날 때 초기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뭐 대부분 모든 분들이 일본의 이게 이제 잘못이 있다 이렇게 보는 것 같습니다. 네. 국제적으로도 그런 시각이 훨씬 우세하고요. 그런데 그 이후에 정부가 너무 외교적 대응을 좀 등한시하고 세게 나간 거 아니냐. 뭐 이런 식의 이제 문제 제기를 많이 하시고 뭔가 우리가 양보할 건 양보해서 좀 평화로운 방식으로 정리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반론을 제기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있으시거든요. 그런데 한번 우선 일본의 요구 조건이 뭔지를 우리가 정확하게 한번 캐치해 봐야 되죠. 일본은 자기들의 요구 조건이 뭔지를 정확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게 뭐냐면 개인의 청구권이 없다라고 하는 것을 국가가 인정을 해라는 겁니다. 근데 그건 뭐 어제도 아베 총리가 이야기를 했었죠. 근데 그건 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건 우리나라가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역대 우리나라 정부 어떤 정부도 인정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가짜 뉴스들이 뭐 많이 나왔지만 우리나라 정부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습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지금 요구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한테는 사실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들한테는 물러설 곳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뭔가를 양보하라고 하는 것 자체가 지금 이 게임에서는 성립이 안 되는 겁니다. 내용 자체가 너무나 마지막 카드를 들고 와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그 지금 상황이 그렇다 하는 것을 좀 말씀을 드리고. 그래서 당에서 보복 대책 특위에서 침략 대책으로 이제 명칭도 바꾸고 했던 거죠. 그래서. 그렇습니다. 좀 더 강하게 나가야 되겠다는 그런 이제 공감대가 좀 있었습니다.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 현상 동결 합의도 하자고 제안을 했고, 그다음에 또 피해자가 동의를 하고, 그다음에 양국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안을 한번 같이 협의해 보자라고 이야기한 건에 대해서도 일본이 거부를 했습니다. 예, 예. 제가 볼 때는 이런 거 더 이상 외교적인 방식을 우리가 제안을 할 수 있을까? 그 부분에 대해서 좀 진짜 저는 오히려 좀 이렇게 여쭈고 싶은 그런 일단 생각입니다. 저는 있잖아요. 지금 의원님 말씀에 뭐 동의를 하면서도 한 가지 분명히 일단 우리가 이제 이 정확하게 알아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본이 주장하는 것이 개인 청구권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것은 맞는 이야기죠. 그 다음 부분도 있다는 거죠. 그 다음 부분은 뭐냐면 청구권은 있으나 그러나 쓸 수 없는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일본이요? 일본이 예. 국회에서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청구권이 있다. 그러나 재판에서 쓸 수 없는 권리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일본의 주장이 지금까지 그래왔고 한국도 그 어느 정도 동의를 해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1965년 기본조약에서 2018년 대법원 판결하기 전까지는 한국 정부도 비슷한 주장을 해왔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대법원 판결이라는 것이 반인도적 행위에 대한 배상의 이야기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2005년도로 돌아가면 반인도적 행위에 대해서는 일본의 불법 책임이 있다는 것이 한국 정부의 입장이에요. 기본적으로.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면 지금은 뭐 경제 전쟁을 한다고 하고 경제 침략을 한다고 하는 마당에 이전에 이야기를 한다는 게 좀 이야기가 좀 우스운 이야기지만은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한국 정부는 뭘 해야 되냐면 외교적 교섭을 시작을 했어야 돼요. 왜냐하면 반인도적 행위라는 것을 이제는 인지를 하고 그것이 불법 책임이 법적 책임이 일본에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2005년부터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그런데 문제는 한국 정부는 그걸 하지 않았다는 거죠. 뭐를 안 했다는 거죠? 잠깐만요. 그건 제가 조금 진 박사님 좀 그러니까 사실이 오히려 외교적 교섭을 하지 않았다는 그러니까 거죠. 오히려 일본이 교섭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제안을 해야죠. 왜냐하면 반인도적 행위이기 우리는 때문에. 입장을 분명하게 했잖아요. 우리가 제안을 해야 돼요. 좋아. 그럼 양 교수 얘기하시고 아니, 또 뭐 다른 네. 의견 있으면 얘기하시고요. 청구권 협정에 대해서는 개인 청구권이 들어가 있는가 여부에 대해서는 그건 이미 대법원에서 판결이 났습니다. 그건 포함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우리는 만약에 포괄적으로 일본이 지급을 했다고 한다면 우리가 처음에 요구한 금액이 12억 4천만 달러가 그렇습니다. 그런데 무상으로 제공된 돈이 3억 달러거든요. 그러니까 9억 달러가 빠져있기 때문에 그 돈은 개인 청구권이 들어있다고 보기 어렵다는 것이 이제 대법원 판결이고 2005년에 여기문서 공개하면서 이미 결론 내린 것은 거기에는 포괄적으로 강제징용에 대해서 들어온 건 맞지만 개인 청구권이 소멸된 건 아니라고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그것은 일본도 91년, 93년에 확인했고
그리고 작년에도 고노타로 외무대신이 확인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또 재론하는 것은 이미 그건 끝난 이야기라고 좀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잠깐만요. 청구권에 대해서는 아니 잠깐만 없다는 게 제가 아니에요. 있어요. 양 교수 마무리하시고 다음 얘기하십시오. 그것이니까 일본 있다는 있는데 일본에서는 개인 청구권까지 있지만 그것은 기본적으로 청구권 협정으로 5억 달러로 끝났다는 것이 이제 일본 측의 그렇죠. 포괄적으로 끝났다는 네. 입장이에요. 그다음에 외교적으로 교섭을 한다는 것은 이것은 외교적인 교섭의 대상이 아닙니다. 이미 2018년에 10월 달에 나온 결론이라는 것은 피해자들의 개인적인 정신적인 보상에 대해서 요구하는 판결이고 판결을 요구한 것이고 그래서 20년 동안 싸운 거거든요. 일본에서 7년, 예. 여기서 12년 싸운 겁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건 민사소송이고 일본 기업들이 그 판결에 따라서 지불하면 되는 거예요. 민사소송에 정부는 개입할 수 없습니다. 그건 사법의 기본 원칙입니다. 네. 제가 한 짧게 말씀만 더 추가하시고 드리면 권 의원님 얘기하십시오. 개인 청구권이 없다는 게 아니라 있다는 전제하에서 말씀드린 거예요. 그런데 있다고 했을 때 예를 들어서 위안부 문제를 잘 보세요.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 2005년에 문서 공개를 했을 때 위안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본의 법적 책임이 있다라고 반인도적 행위이기 때문에 있다라고 그때 판명을 해준 거죠. 그래서 그다음에 2011년 헌법재판소에서 부작위 판결을 받았어요. 그게 뭐냐면 한국 정부가 외교적 교섭을 해야 되는데 왜 교섭을 하지 않느냐고 부작위 판결을 받았단 말이에요. 징용공 문제도 똑같은 문제예요. 2018년에 반인도적 행위로서 개인 청구권이라는 인정을 받은 거 아니에요? 법원을 통해서. 그러면 거기서 한국 정부는 법적 책임을 물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을 하지 않으면 헌법재판소를 통해서 문제는 1965년에 협상 당시에는 몰랐던 사실이고 그제서야 이후에 가지고 해서는 헌법재판소에 간 것이고 2005년에 마찬가지죠. 그러니까 이것은 작년에 나온 것은 대법원 판결이고 이건 민사소송이에요. 네, 권칠승 의원님 다른 얘기하십시오. 이야기입니다. 이거 지금 오늘 경제 문제 결국 짧게 마무리하고 이거 한일 문제 얘기하면 결국 이 문제가 나오게 돼 있습니다. 예, 결국 이 문제가 나오고 이 문제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보느냐라고 하는 게 사실은 결론까지 거의 일직선으로 사실은 이게 뭐 좋습니다. 저도 그렇게 한 되어 말씀만 있습니다. 드리면 예. 저도 권 의원님하고 어떤 이 느낌이 같습니다. 이게 지금 굉장히 한일 정부가 평행선을 그리고 전혀 이렇게 맞닥뜨릴 수 없는 이 이슈 때문에 정말로 국제무역 질서, 우리가 누리고 왔던 그런 우리 산업이나 경제의 미래의 비전을 보일 부분이 깨어지는 쪽으로 가고 있다는 것이 저는 굉장히 아쉽습니다. 어떤 식으로든 이렇게 평행선을 가고 있다는 건 타협점을 양쪽이 찾으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 게 맞는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이제 그 부분이 굉장히 어렵게 지금 나오고 있는 거죠. 이게 상대가 있는 건데 일본이 너무나도 우리의 이 마지막 부분을 들고 나와버렸기 때문에 그거를 어떻게 우리가 외교적으로 수습하거나 정리하기 굉장히 힘들다는 말씀드리고 예. 예전에 그 무라야마 다마가 있었잖아요. 거기에 보면은 내용이 이런 게 있더라고요. 부전의 일념으로 세계 평화에 기여하겠다. 이런 다마 내용이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지금 그 말을 지금 정면으로 엎어서 지금 나오는 정권이 아베 정권 아닙니까? 예, 그래서 예. 이 아베 정권의 또 독특한 그런 좀 퇴행적인 모습도 지금 현재 많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런 걸 항상 같이 생각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이제 현재 어쨌든 간에 거의 뭐 전면전 비슷하게 돼 있는 상황인데 우리가 필요한 전략적인 대응도 할 필요가 있겠고 또 상황에 따라서는 상응하는 조치를 할 필요도 있다 판단할 수 있을 것인데 그 점에서는 상호관계에 있는 백색 국가에서 우리 역시 일본을 제외하는 게 필요하다. 그렇게 진행하겠다라는 것은 당연하다고 보시는 것 어떻습니까? 저 아까 말씀드린 어떤 기조에서 느끼실 수 있겠습니다만 사실은 실효적인 조치가 별로 없어요. 일본에 말하자면 아픔을 느끼게 만들어야 될 것 아닙니까 서로. 그런 아픔을 느끼게 할 만한 게 우리는 국제적으로 굉장히 많은 곳에 많은 수출을 하고 있는 국가이지만 일본을 아프게 할 정도의 어떤 그런 그 뭐 품목이나 이런 건 없는 셈이죠. 그런 의미에서라도 저는 일본이 지금 조치를 하고 있는 것이 세 분이 늘 지적했습니다만 그런 정치적인 이렇게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부분을 뭐 제가 표현을 한다면 좀 비겁하게 경제 문제로 들고 와서 찔러 왔다라는 걸 분명히 우리도 지적을 하고 우리는 그 길로 가지 않는다라는 모습을 저는 보일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예. 의연하게 우리는 국제무역 질서와 이런 세계 그 산업의 어떤 잘
운용되고 있는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는 하지 않겠다라는 게 보여주는 것이 저는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실효성도 없을 뿐만이 아니라 오히려 다른 입장을 국제사회에 보여주는 게 필요하다. 그런 견해시네요. 근데 사실은 이거 쌍방 조치거든요. 서로 2004년에 서로 화이트리스트를 올린 겁니다. 이제 2002년에 한일 월드컵 공동 개최도 있었고 네. 그때는 이제 우리 쪽에서 상당히 저 반도체 산업이 막 이렇게 성장하던 시기여가지고 한국 측이 요청을 했고 일본이 잘 부응을 했죠. 그래서 쌍방 들어온 건데 아니 저쪽에서는 화이트리스트를 제거를 했는데 우리는 그대로 응하는 것은 이건 좀 말이 안 됩니다. 그래서 네. 그건 대응 조치를 맞대응 조치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저는 지금은 아직까지는 이제 이 원장님 말씀대로 가시적인 불이익 조치라든지 가시적인 피해가 나오고 있는 건 아닙니다만은 추가적인 보복은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일본 측에서 이거 저 개별 허가 품목을 28일 날 이제 다시 확실하게 확정이 되겠지만 이걸 다시 늘리겠다라든지 아니면 지금 세계 품목은 이거 핵심 품목인데 여기에 대해서 시도 때도 없이 하겠다고 그러면 저쪽이 칼자루 쥐고 있는 거거든요. 그럼 여기서 대응할 방법이 없는 거다. 그러니까 여기에 대해서 확실하게 맞대응 조치를 하고 WTO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제소해야 됩니다. 그건 뭐냐 하면 물론 이제 이런 우리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한다지 하는 것은 WTO에 갔을 경우에 우리가 유리한가 불리한가는 다 검토가 지금 진행 중입니다. 네. 그걸 전제로 해서 하는 것이고 단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추가 보복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 대해서는 우리는 강대강으로 지금 당분간 밀고 나가야 됩니다. 한마디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아마 양 교수님도 동의를 하겠습니다만 우리가 그런 조치를 했을 때 일본이 아파야 되는데 아프지 않을 거라는 전제라면 그렇다면 오히려 마지막 카드로 남겨두는 게 일본이 지금 양 교수님이 지적하셨듯이 화이트리스트로 배제시키고 난 뒤에 추가적인 수출 규제 품목을 또 한다든지 하는 그럴 때 당신들이 정 그런 비겁한 조치를 계속한다면 우리도 어쩔 수 없다. 이런 자세를 취하는 것이 우리가 말하자면 국제무역 질서나 경제 질서에서는 우리가 이니셔티브를 쥐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저는 뭐 한국 정부가 보통 이제 정책을 할 때 국제사회도 바라보고 국민들도 바라보고 여러 다방면에서 바라보지 않습니까? 지금의 그 백색 국가를 일본에 대해서 제외한다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우리 김도훈 교수님 말씀대로 우리는 좀 더 국제사회에서 우리의 그런 청중, 우리의 우군을 많이 만드는 게 필요하다. 그리고 지금의 일본이 하는 행동은 역사 문제에서 무역 문제로 보복 조치를 하고 있다. 이건 뭐 국제사회가 다 어느 정도 인정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논리로 국제사회를 더욱더 우리의 정당성을 이야기하는 것이 중점을 거기에 두는 것이 더 필요하다. 나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근데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 수출 규제를 한 물품이 이게 전략 물자입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전략 물자를 수출 규제를 한다고 하는 거는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안보 우혹으로 보지 않는다는 겁니다. 이게 가지는 의미가 굉장히 크거든요. 저는 뭐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비자 상호주의처럼 우리가 정말 여러 가지 의미로 하기 싫더라도 해야 될 수밖에 없는 저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희들이 그 조치를 하지 않고 가만히 있는다면 다음에 다른 카드를 쓸 수 있는 아무런 명분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불가피한 조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뭐 네. 화가 나서 하는 게 아니고 이 구조적으로 어쩔 수 없다. 저는 그렇게 봅니다. 네, 상당히 견해 차이가 좀 있어 보이네요. 여기는 뭐 두 가지 관점이 같이 있어 보이는데 일단은 당연히 상응하는 조치를 해야 된다. 더구나 기존에 서로 호혜적인 동맹 관계가 거의 깨지는 상황인데 그대로 전제로 갈 수는 없는 거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바로 직접적으로 관련돼 있는 게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 또 얘기입니다. 이건 더구나 이제 미국과 같이 맞물려 가지고 한미일 안보 동맹을 전제로 하는 거였는데 이런 정도로 신뢰가 깨진 상태인데 그걸 유지할 필요가 있냐라고 지금 이제 그것도 지금 연장하지 말자는 의견 어떻게 보십니까? 산업 또 경제 전문하는 분으로서. 저는 이 부분에서는 참 그냥 짧게 견해를 말씀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말하자면 군사 이슈, 안보 이슈에 대해서는 제가 뭐 굉장히 좀 지식이 다른 분야니까. 박약하니까. 그래서 제가 먼저 질문 드립니다. 예, 그러니까 아주 고맙습니다. 저는 그래도 여하튼 지금의 그 우리 국제 이 질서상에서 한국과 미국, 일본의 어떤 공조라는 건 굉장히 소중한 것이 아닌가.
그 특히 안보 문제에서도 저는 그렇게 느끼고 있습니다. 말하자면 한미일의 이런 굉장한 그 정보 공유를 통해서 북한에 어느 정도 압박을 가해지고 그 북한과 함께 어떤 면에서는 양쪽이 밀고 당기고 이러는 상황이라는 측면에서 일본은 과연 정말로 그 우방 국가라는 데서 영원히 좀 이렇게 벽을 쌓아야 할 것인지, 북한 비핵화 문제가 과연 이런 한미일 공조가 깨어진 상황에서 잘 진행될 수 있을 것인지, 저는 말하자면 그 부분에서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굉장히 초보적인 그런 느낌으로, 국민들의 일반적인 느낌으로 문제 제기를 해봅니다. 네, 네. 제가 말씀드리면 지소미아 관련 얘기입니다. 지소미아라는 것은 뭐 정부에서도 신중하게 생각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고, 그것은 정부가 나름대로 굉장히 신중하게 생각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데, 일단 그 지금의 현재 한일 관계 상황을 전면전으로 보고 있느냐, 아니면 지금 초기 단계고 전면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이제 입구에 들어갔다고 보느냐에 따라서 이것을 보는 눈이 달라져야 된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진 박사는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아직까지는 입구에 들어왔다. 그러니까 이제 전면적으로 가기 위한 하나의 과정에 있는데, 우리가 갖고 있는 카드 일단 백색 국가 다 쓰고 그다음에 지소미아 쓰고 다 쓰고 나면 전면전을 할 때는 뭘 하려는지 난 궁금해요. 그래서 지금은 안보 사항은 특히 보세요. 역사, 경제의 안보에 대해서는 다 그 쟁점마다의 그 우리가 필요한 상황이 다 달라요. 사실은 역사 문제는 아까도 얘기했지만은 사실은 굉장히 이것은 좁힐 수 없는 문제이기 때문에 뭐 당장의 해법을 만들기는 쉽지 않은 면이 지속적으로 있죠. 가야 되는 예. 문제죠. 경제 문제는 어떻게 하든지 데미지 컨트롤해서 되도록이면 이 문제를 빨리 관리를 하는 체제로 가야 되죠. 안보 문제는 결국은 지금의 모든 안보 체제는 북한이 어떻게 나오느냐를 일단 기본 전제로 하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상황에 따라서 카드가 달라질 수밖에 없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이제 지소미아는 이제 한미 동맹하고 미일 동맹을 잇는 일종의 고리고 한미일 안보 협력을 담보하는 기제니까 네. 저는 그것에 대해서 굉장히 상징성도 있고 굉장히 중요하다고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이게 사실 내용을 보면 이게 좀 달라요. 이게 뭐냐면 예를 들면 우리가 지금 33개 나라하고 하나 국제기구하고 하고 있습니다. 지소미아가 이제 군사정보 보호협정이 예를 들면 러시아하고도 하고 있어요. 그런데 실제적인 그 교류하고 있는 내용, 정보를 교환하고 있는 내용을 보면 거의 없습니다. 맺은 지는 한참 됐지만 일본하고도 예를 들면 한때는 17건을 했는데 작년, 재작년은 2건밖에 안 했어요. 근데 그나마 우리가 이제 동해안에서 북한에서 발사되는 것에 대해서는 일본의 이지스함이 우리보다는 많거든요. 우리가 3척이고 일본이 8척이니까 거기서 약간 빨리 캐치할 수 있다는 거는 있는데 사실은 그 정도면 한미 동맹에서 미국에서 다 제공되는 정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그 내용 자체를 보면 별게 아니다. 거의 뭐랄까 그 알맹이가 그렇게 많지 않다는 것이 제 생각이고, 또 하나는 뭐냐면 사실은 이게 좀 이거 전략적인 차원인데 우리가 일본에 대해서 흔들 카드가 많지 않습니다. 그리고 네. 미국이 적극적으로 여기 중재해줘야 되는데 미국을 중재에 끼어들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이제 지소미아거든요. 저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카드로 쓰는 것 자체를 터부할 필요는 없다. 여러 가지 알맹이로 보나 전략적인 카드의 어떤 그 가치로 보나 이건 충분히 쓸만한 카드라고는 봅니다. 쓸만한 카드를 갖고 있자는 얘기입니까? 쓰자는 얘기입니까? 그것은 이제 신중하게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됩니다. 그것은 네. 이제 뭐 8월 28일 날 일본 측에서 개별 허가권이 얼마 정도 될지는 모르지만 종합적으로 판단하고 일본 측에서 어느 정도의 그런 이 지금은 화이트리스트에서 제거하고 또는 이런 그 수출 규제 세계 품목을 추가를 했지만 이 개발 허가권에 대해서 만일 일본이 이것은 싱가포르나 타이완처럼 그냥 일반적인 포괄 허가제에 해당하는 것이고 이전과 달라진 게 없을 것이다라는 것을 그쪽에서 개런티를 해준다면 우리도 지소미아 파기할 이유는 없습니다. 예. 저는 그렇지만 어느 정도의 그쪽에서 보장을 해줘야 된다는 것이 제 생각입니다. 네, 뭐 여당에서도 일부 신중론도 있고 하던 요즘 길이는 어떻습니까? 뭐 저도 이거를 해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렇게 딱 잘라서 이야기할 수 있을 만큼 책임 있는 위치는 아닙니다. 예. 그런데 이제 여당 내의 기류는 제가 비교적 정확하게 좀 전달을 해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릴게요.
논란이 많았습니다. 근데 왜 이게 논란이 될 수밖에 없냐면 전략 물자를 서로 교환하는데 많은 제한을 두는 관계가 군사 정보를 서로 나누겠다고 하는 것 자체가 이게 모순입니다. 그래서 이 모순 관계에 대해서 뭔가 이 정당성을 서로가 부여해주지 않는 상태에서 한다는 거는 그 반론들에 대해서 대응할 수가 없잖아요. 지금 일본이 보여주는 태도는 굉장히 이중적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 좀 과정을 말씀드리면은 처음에는 그래도 군사 정보 이 보호 협정은 그래도 유지하는 쪽으로 이야기가 좀 있었던 게 저는 무게가 더 있었다고 저는 뭐 그렇게 처음에는 개인적으로 그쪽에 그렇게 그렇게 체감을 했었는데 이 7월 4일 이후에 일본이 보여줘온 여러 가지 행위들 특히 이제 개인 청구권 관련해 가지고 완전히 거의 끝판으로 우리를 몰아붙였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상당히 좀 공분이 많았고요.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이 지소미아 문제에 있어서도 좀 강경한 분위기가 더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다. 예, 그 민주당이 야당일 때 협정 논란이 있을 때는 협정 자체에 대해서 반대하는 분들도 꽤 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당시에. 예, 2016년에 물론 이제 없을 때는 뭐 이렇게 할 수 있죠. 뭐 좀 반대도 훨씬 더 강하게 할 수가 있는데 이미 기존에 있는 거를 지금 이제 거부하는 경우는 없을 때 새로 하는 것과는 좀 다른 관점에서 봐야 되겠죠. 그다음에 2016년에 이거를 협정을 할 때도 사실 한 달 만에 그 좀 졸속으로 된 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을 다시 한번 더 보는 계기가 되는 것도 좋은 이야기다라는 뭐 그런 이야기부터 하여튼 논란이 많습니다. 그렇지만 좀 더 과거보다 강경한 분위기로 흘러갔다라는 걸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굉장히 그 중요한 이게 우리의 그 수단이라 뭐 이렇게 카드인 건 분명해 보이는데 어떻게 할 것인가는 조금 다 여러분들도 다 이제 상황에 따른 판단이 필요하다 좀 그런 견해신 것 같네요. 지금 얘기가 우리가 상응하는 조치할 수 있는 걸 제가 지금 두 가지 질문 드렸습니다. 백색 국가 맞대응하는 문제하고 지소미아 관련 얘기 있는데 우리가 스스로 자강하는 것 빼놓고는 일본을 향해서 맞대응할 수 있는 뭐 다른 수단 뭐 어떤 것을 상정할 수 있을까요? 아니 지금 이제 벌써 국민들 불매운동, 그다음에 일본 관광 자제 운동, 그다음에 국내에 들어와 있는 일본 기업들의 상품에 대해서 여러 가지 뭐 그걸 뭐 공유하면서 우리가 지금 불매하지 않습니까? 예. 그런 것들은 일본 국민들에게 많이 전달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은 저도 한 보름 정도 일본에 있었는데 한일 관계가 이렇게 긴박한데도 불구하고 일본 내에서 별로 보도가 안 됩니다. 텔레비도 별로 보도를 안 하고 신문도 별로 보도를 안 하거든요. 그 일반 국민들은 접할 기가 별로 없어서 몰라요, 사실은. 네. 그런데 이제 최근 들어가지고 한국 내에서 불매 운동이 일어나고 그다음에 일본 관광 자제하면서 지자체에서 이제 약간 그런 그 뭐랄까 이제 뭐 한국 손님들이 안 와가지고 힘들다는 그 목소리가 나오면서 그래서 약간 보도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어떤 면에서는 우리 국민들의 어떤 이런 그 지혜롭고 현명한 이런 불매 운동 또는 여행 자제라는 것이 일본 국민들한테 전달이 되고 이것이 굉장히 강력한 무기다. 네. 이건 국제사회에서 무슨 WTO나 아니면 여론전 못지않게 또는 미국의 중재보다도 오히려 가장 큰 무기다. 역시 중요한 것은 우리 국민들의 힘과 어떤 공감이다. 그런 생각을 많이 요즘 하고 있습니다. 예. 저는 뭐 말씀대로 한국에 불매운동을 한다든지 여행을 자제한다든지 이런 걸 하면 일본에게 감정을 전달하는 데는 효율적이라고 봅니다. 네. 감정을 전달해서 그러나 해결책을 하는 데는 도움이 별로 안 될 거라고 보고 왜 그러냐면 감정을 전달하는 것은 일본 내에서는 한일 관계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생각하는 편이 많은 거죠. 그러니까 수출 규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물론 피해를 보는 사람도 있을 거라고 생각하지만은 한국보다 훨씬 그 상황에 대한 그 인식이 굉장히 얕은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한국 국민들이 화가 났다. 이게 잘못하고 있다. 아베가 잘못하고 있다는 전달하는 데는 불매운동도 하고 뭐 여러 가지 운동을 하는 것이 나름대로 전달을 하는 데는 도움이 될 거라고 보는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해결을 하는데 도움이 되느냐 하면 도움은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제 그거를 국민들 왜 도움이 안 된다고 보십니까? 왜냐하면 감정을 자극해서 그렇다고 보십니까? 감정을 자극하기 때문에 역풍도 일죠. 일본에서도 똑같이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감정과 감정 싸움으로서 에스컬레이션이 되고 이런 것들을 처음에는 효용이 있다고 보죠. 그러나 장기적으로 되고 지속되면 해결책은 딴 데서 못 찾게 됩니다. 정부가 또는 정치권이
냉정하게 대응하는 것이 해결책을 모색하는 데는 좋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뭐 해결책이 되냐 안 되냐 이렇게 물으면 뭐 찬반 양론이 있을 수 있겠지만 이런 분노 표출 이게 정당하지 않다라든가 이렇게는 이야기하기 힘들 것 같습니다. 이거는 뭐 우리가 이제 옛날에 뭐 국채보상운동이나 물산장려운동 이런 걸 과거에 했지만 그게 성공했다고 평가하시는 분들은 없잖아요. 그렇지만 100년이 이렇게 이상이 흘러도 그게 이제 위대한 정신유산으로서 우리한테 우리가 어려울 때 힘을 주는 정말 위대한 운동이었습니다. 그거와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어려움이 당했을 때 이렇게 모이는 그리고 힘을 모은다고 하는 거는 자연스럽기도 하고 저는 뭐 위대하기까지 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최근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일본과의 문제에 대해서 사실관계를 좀 더 명확하게 하고 정신적으로도 좀 재무장을 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예. 일본이 이런 글들을 최근에 이제 뭐 언론에서 나옵니다. 일본이 그동안 여러 차례 한국에 대해서 사죄와 반성을 했는데 무엇도 자꾸 사죄하고 반성하라고 하느냐 이런 글들이 나옵니다. 그런데 네. 한번 잘 생각을 해보시오. 특히 이제 아베 정권 이후에 야스쿠니 신사에 가고 독도에 대한 영유권을 주장하고 역사 교과서 왜곡을 하고 그다음에 또 고노 그거에 대해서 검증을 했죠. 검증을 해가지고 그 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강제성이 있는 뭐 자료는 찾지 못했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그 전에 했던 사죄나 뭐 사과의 이야기들이 다 무효가 되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과거사 문제에 대한 반성과 사죄의 그 문제는 이번에 아베 정권이 들어오면서 특히 이 경제 문제로 불을 옮기면서 저는 완전히 원점으로 돌아갔다고 생각합니다.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우리 국민들이 정확하게 알고 사죄와 반성을 요구하는 것이 시적절하고 사실관계에도 부합한다. 이렇게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부분은 아까 진창수 박사는 그 세계가 좀 다른 차원의 해법이 나올 수밖에 없다. 역사 문제 같은 경우에는 계속 주장을 하지만 미해결의 상태로 평행선을 갈 수밖에 없는 문제다. 그건 제3자의 관점이죠. 네. 그건 제3자의 관점이죠. 저는 그런데 그 역사 문제에 대해서는 한국의 정당성을 우리가 그 국제사회에서 계속 주장을 해야죠. 그걸 뭐 포기하자는 사람은 한국 국민으로서 없다고 보고 그러나 해결을 한다는 것은 이게 현 시점에서 해결이 가능하냐? 그러면 뭐 다 아시잖아요. 일본이 아베 수상이 있는 한은 어렵다는 걸 알고 있던 거 아니에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점차적으로 이게 장기적 과제로서 우리가 독도를 우리 땅이라고 주장하듯이 국제사회에서 정당성을 주장하기 위해서 굉장히 노력을 많이 하고 있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서야 된다. 그래야만이 물론 일본에게 외교적 압박도 하고 여러 가지 뭐 압박을 하겠지만은 그거는 해결을 하기 위한 노력이긴 하지만은 그것이 당장 해결로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면 장기적 과제로서 국제사회에 우리의 정당성을 주장하는 것이 훨씬 이 미래에 보면 우리의 정당성이 있지 않느냐 이렇게 그러니까 그 주장의 출발선이 어디냐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제 조금 관점이 다 다른 것 같습니다. 그 출발선이 이제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 출발선이 과거의 사죄와 배상에 대한 문제가 사실 우리나라 그 한일 기본조약에 보면은 사죄나 배상이 한자도 안 나오지 않습니까? 불법적인 증거였다든가 그런 게 정말 뭐 아예 눈에 없지 않습니까? 그러한 문제까지도 포함해서 저는 원점으로 되돌렸다 아베 총리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국민들이 좀 국론이 좀 통일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그런 문제에 대해서 일본이 여러 번 사죄했는데 우리가 치졸하게 자꾸 이렇게 하느냐 이런 식으로 지금 언론들이 나오고 있는 데도 있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 이번 기회에 청산돼야 될 잔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번 지금 문제가 일어난 가장 그 뭐랄까요, 뭐 촉발된 조치에 대한 우리의 가장 힘 있는 반격은 이미 나왔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정부가 이 산업부, 뭐 중기부, 뭐 그다음에 그 과학기술정보통신부 모두 힘을 합쳐서 이 핵심되는 부분에 수입선 다변화와 국산화를 하겠다. 저는 이것이 굉장히 저도 말하자면 산업 전문가로 생각해 주신다면 저 생각으로도 굉장히 어려울 것이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렇지만 한국이 대단히 제가 전제를 냈듯이 일본이 그야말로 굉장히 해결하기 어려운 이런 평행선을 그리고 있는 이슈에 대해서 비겁한
조치를 가지고 한국을 아프게 건드리려고 했는데 그것을 한국이 그렇다면 우리 심각하게 우리 산업 구조를 생각해보고 우리 산업 구조상에서 그 아프게 만들었던 그 문제를 우리 스스로 한번 해결해보는 노력을 굉장히 심각하게 해보겠다라는 이 조치 자체가 아마 일본에 대해서는 굉장한 큰 시그널을 준 조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것이 성공을 할 수 있을지 없을지는 차치하고 그것을 굉장히 한국 정부가 강하게 심각하게 우리는 이걸 해나가겠다. 기업과 정부가 힘을 합쳐서 해나가겠다는 모습을 보인다면 충분히 일본에 저는 반격의 일격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 그 지소미아 관련 좀 이런 질문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이게 한미일 같이 맞물려 있는 문제인데 어느 상황에서는 이게 연장을 우리가 하지 않을 것을 택할 수도 있을 것인데 그렇게 본다면 우리의 안보 동맹 체제를 새로 설정을 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어떻습니까? 아니, 그건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지금 않습니까? 이제 그건 대통령께서도 한두 번 언급을 하셨는데요. 한미 동맹은 군사 동맹이지만 한일 관계는 동맹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지금 여러 가지 이제 지소미아 한일 군사정보 보호협정은 1년에 2건입니다. 이건 절차법입니다. 쉽게 말하자면 우리가 가진 정보하고 일본 측 정보하고 원활하게 상시적으로 교류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이건 만약에 저쪽에서 정보를 우리 측에 넘겨준다면 우리도 제3국에 그 정보를 넘겨주지 않고 군사정보를 보호해주겠다는 정도거든요. 그것도 1년에 2번이고요. 직접 만나가지고 면대면으로 사람이 직접 교환해야 됩니다. 공문을. 그러니까 실시간으로 하는 게 사실은 이제 정보 교류의 가장 중요한 장점인데 그것도 살리지 않는 상태이기 때문에 그 자체는 이건 이제 상징적인 측면에서 한미일 간의 안보 협력을 담보하는 중요한 기제고 물론 여기에는 이제 2016년에 미국이 많이 요청을 했죠. 한일 양국에다가. 근데 그건 역시 이제 분명한 사실이고 중요한 기제 특히 이제 만에 하나 유사시에 이제 이 도로가 있는 것하고 유사시에 도로가 없는 것하고 다르지 않습니까? 유사시에 한 라인이 있어가지고 통화가 될 수 있는 건 다른 문제니까 그건 중요하다고 보지만 이게 무슨 상시적으로 한일 양국 간의 정보를 교류하는 중요한 어떤 장치이자 무슨 파이프라인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건 저 중요합니다. 지금 말씀을 하신 게 좀 정도의 차이는 있는데 지소미아를 왜 하게 됐느냐 하면 유사시를 대응하기 위한 하나의 그 원활한 정보 교류를 하고 있는 거예요. 지소미아는 자체는 정보 교류를 한 것을 제3국에 이전하지 않겠다는 그 협정이잖아요. 그런 의미에서는 유사 상태라는 것은 언제든지 일어날 수 있는 거죠. 지금 보세요. 북한이 미사일을 뭐 4번, 5번 이렇게 쏘고 있잖아요. 그러나 지금은 우리한테 위협을 주는 것은 아니지만은 그게 미래에 위협을 줄 수 있는 요소는 분명히 있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는 유사 상태를 대비를 해서 그래서 미국이 한국과 일본을 묶어두려고 하는 거죠. 지소미아라는 것을 통해서 묶어두려고 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에서는 정보 교류는 뭐 2건밖에 안 됐다. 그전에는 17번 됐는데 2건밖에 안 됐다는 건 그만큼 한국이 평화롭게 진행되고 있다는 이야기일 수도 있고 그런 의미에서 그게 필요가 없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앞으로도 유사 상태를 생각해서 이런 정보 교류라는 것은 기본으로 갖고 있는 게 좋고 그게 우리한테도 도움이 된다 이런 이야기죠. 그동안에 사실 이제 냉전 시기에는 한미일 안보 협력이었죠. 북중러대 한미일 구도가 있었는데 문재인 정부 들어오고 또 이제 이전에도 마찬가지냐면 이게 이제 남북미 중심으로 갔거든요. 이제 이런 대북 정책을 적극적으로 추진했고 북미 정상회담이 3차례나 열렸고 또 이제 정말로 트럼프 대통령이 전혀 무장을 하지 않은 상태, 경고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을 방문해가지고 판문점에서 남북미 3자 회동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런 점에서는 물론 이전에 한미일에 비교해서 남북미의 비중이 커진 건 사실이고 그 과정에서 이제 과연 예를 들면 그렇습니다. 정말로 한반도에서 평화체제가 만들어지면 지소미아가 과연 필요할까 하는 생각은 저는 있습니다. 예, 한 말씀 드릴게요. 우선 이 지소미아를 연장하겠다라고 하는 의사표시를 일본은 이미 했지 않습니까? 했으면 이 백색 국가 제외 조치도 철회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노력을 일본이 해야 되는 겁니다. 우선 그 남은 기간 동안에도 우선 해야 됩니다. 우리가 우리 정부가 전략적 판단하는 것과는 별개로 원칙적으로 그런 면이 있다는 걸 일단 말씀드려야 되고 그다음에 더 큰 관점에서 보면 일본이 한반도 긴장을 완화시키는 역할을 한다는 그 신뢰를 사실 한국 정부에게 보여줘야 됩니다. 그 신뢰를 사실 잃었죠. 그러니까
이번 사태가 없었더라도 그동안에 남북 간의 문제에 있어서 일본이 해왔던 여러 가지 행태들을 문제 삼아서 사실 지소미아를 파괴하려면 얼마든지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문제에 대해서도 일본이 좀 대우각성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 저희 그 토론을 지금 유튜브하고 페이스북 라이브를 통해서 같이 생방을 하고 있는데요. SNS를 통해서 들어온 시청자 의견 몇 가지 좀 살펴보겠습니다. 박정희님의 의견입니다. 외교는 협상하고 또 협상하여 유리하게 이끌고 가야 하며 서로의 신뢰가 중요합니다. 개인도 협상하고 사는데 국가 간의 협상을 못할 이유가 없지요? 라고 의견 주셨습니다. 협상의 필요성을 강조해 주셨는데요. 김수룡님의 의견입니다. 우리나라 안보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국가와 군사정보를 교류한다는 게 과연 맞는 얘기인가요? 아까 권칠성 의원님 얘기하고 같은 얘기입니다. 지소미아 파기는 우리나라의 대응이라고 말하기 전에 일본이 스스로 자찬 일이라고 생각이 되네요. 라는 의견 주셨습니다. 박헌식님의 의견입니다. 협상이 중요하다. 허나 협상이란 서로 상대를 인정할 때 가능하다. 비협조적인 상대와 협상이라는 단어는 맞지 않다. 지금 한일 관계 상황을 얘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관련해서 아까 진창수 박사가 지난해 10월 이후 뭔가 외교적인 적극적인 노력을 했어야 되는데 안 했다는 식 얘기를 했습니다. 반면에 권칠수 의원은 사람들이 정부가 나름대로 필요한 조치를 제대로 해왔는데 한 것처럼 얘기하고 있다. 서로 상당히 다른 거였는데 어떤 점에서 좀 외교적인 노력이 부족했다고 보십니까? 저는 지금 와서 외교적 노력이 있었다 없었다를 짧게 한번 짚어보려고요. 이야기를 하는 것은 좀 그렇긴 하지만은 앞을 협상 얘기가 나오고 해서요. 앞을 위해서라도 우리의 발자세, 우리의 자세는 명확하게 우리가 잘 알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적을 이기더라도 이길 수 있다. 이런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는 건데 2018년 대법원 판결이 나왔을 때 저는 먼저 해야 될 것이 한국 정부가 사실은 피해자의 입장에 선다면 위안부하고 동일한 입장이 있다고 시민단체들이 그것을 문제를 제기한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위안부 협의하고 똑같은 형태로 이제는 징용 피해자 문제도 그 반열에 섰다. 그러면 거기서 해야 될 일은 국가가 먼저, 정부가 먼저 나서서 일본의 불법 책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야 되지 않느냐라고 시민단체가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죠. 예. 그래서 아까 양기호 교수는 그게 민사를 갖고 개입할 여지가 있느냐라고 말씀하셨는데 어느 점에서 조금 제대로 정부 역할을 잘못 평가하고 있다고 보십니까? 최근에 일본이 보여주는 행태를 보면 아실 수 있습니다. 외교 간의 일이라 저도 다 알 수가 없는 노릇이고 다만 최근에 이제 드러난 사실들을 보면 1+1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미 제안을 했었죠. 일본에 제안을 했고 일본이 안 받았죠. 그다음에 이제 경제 문제로 옮겨간 이후에도 한국의 산업부 직원들이 갔을 때 그 창고에서 아주 일본 공무원들이 복장도 불량한 상태로 서로 과장급들 만나고 있을 때 설명회라고 하는 딱지 하나만 딱 붙여놓고 하는 우리가 평소에 일본에서 좀 보기 어려운 그런 행태들을 보였단 말입니다. 그래서 정부가 외교적 노력을 안 했다라고 하는 것은 좀 너무 야박한 표현이다 이렇게 좀 보이고요. 일본이 보여주는 최근의 행태 이게 사실상 모든 걸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봅니다. 지금 1+1 말씀하셨는데요. 여러 가지 배경을 가지고 해석할 수 있지만 가장 직접적으로는 이제 강제징용 관련 배상 판결에 대한 조치 방식인데 해결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거론되고 있는데 어떻습니까? 그동안에 나왔던 이미 한번 우리 정부가 나왔던 1+1도 있고 또 최근에 2+2도 나오고 있고 또 2+1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 바람직한 정의로운 관점과 또 현실성을 다 고려했을 때 어떤 방법으로 해결이 돼야 된다고 보십니까? 아까 말씀하셨다시피 이 분야의 전문가 아닌 사람한테 먼저 의견을 제시할 기회를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는 여하튼 이런 정치적, 감성적 대립이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이것이 계속 표현되고 왔었고 어느 때는 좀 이렇게 붉어지기도 하고 어느 때는 좀 수면 아래로 내려가기도 하고 그래 왔었죠. 그것이 이렇게 경제 문제까지 온 것은 저는 우리가 일본을 블레임하고도 말하자면 비급한 국가가 되었다라고 하고도 남는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우리의 자세를
계속 유지하려면 예. 우리는 경제 부분에서 의연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 한일 관계에서 굴곡이 그렇게 많았음에도 불구하고 경제 면에서 이 교류, 민간 교류를 그렇게 정부가 나서서 뭔가 이렇게 좀 하려고 한 적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 자세가 유지되기를 저는 기대를 합니다. 예. 한일 관계가 일본도 혜택을 입는 관계고요. 일본은 우리나라에 수출도 많이 하고 그래서 혜택을 입죠. 그리고 우리도 일본의 산업의 덕을 많이 얻었던 관계를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직접적으로 지금 강제 징용 관련 배상에 서로 간의 해법, 정의로운 관점과 현실적인 걸 같이 고려했을 때 어떤 해법이 가능할까 지금? 이것은 이제 짧게 듣겠습니다. 민사 소송이기 때문에 정부가 직접 개입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불가능하다. 이것은 이제 일본 기업 소위 전범 기업하고 그러나 일단 국가적인 문제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아니 피해자들 간에 어디까지나 민사 소송입니다. 그래서 그 변질은 되지 않았고요. 피해자하고 일본 기업 간의 19년간의 소송의 결론입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일본에서도 소송이 있었고 국내에서도 소송이 있었고 그러면 우리가 원고단하고 원고단하고 피해자가 있었던 것과 마찬가지로 피고로서 일본 기업이 19년간 싸운 거예요. 거기서 싸운 결론으로서 나온 결론입니다. 그러면 지금까지 제가 일본 사람한테 그런 말 가끔 하는데 아니 수모에서 3초면 끝난다. 일본 씨름에서 3초도 끝나도 그 승부는 승부다. 승자 패자가 있는 거다. 그러면 19년간 싸워가지고 승자 패자가 있는데 패자가 나 그거 못 받겠다 하면 누가 그걸 용납을 할 수 있느냐. 알겠습니다. 국가가 개입할 문제가 아니다. 그대로 지금 현무라든 뭐든 간에 법적인 판결에 따라 조치를 하면 된다라는 얘기네요. 그건 이제 조금 더 추가 조치는 있어야 된다고 봅니다만 그 원칙은 깨져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습니까? 현실적인 저는 백약이 무효예요. 왜냐하면 일단 신뢰가 없는 상태에서 이 양국의 서로 그 정당성을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사실은 풀기가 어렵다 이렇게 보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해야 될 일은 있다 이렇게 봅니다. 그건 뭐냐면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 대화의 교섭의 외교적 교섭의 프로세스를 만들어야 된다. 지금같이 한국이 엄청난 노력을 해서 대화를 하자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일본이 하지 않는다는 거는 이거는 일본의 문제죠. 문제라고 생각이 들지만은 그러나 일단 정부는 사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화의 노력은 지속해야 되고 그 프로세스를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러다 보면 양국의 신뢰가 쌓이게 되고 거기서 뭔가 해결책이 나올 거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런 노력을 계속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징용 관련 해법. 한국이 일본에 대해서 던져놓은 해법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피해자들이 동의를 하고 이 피해자들이 동의를 무조건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피해자 당사자들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그다음에 피해자들이 동의하고 양국 국민들이 수용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보자라고 던져놓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1+1도 있고 이런 거거든요. 최근에 또 IPU 관련 모임에서 또 협상관도 있던데요. 그렇게 했는데 지금 일본이 들고 나온 카드는 청구권이 없다라는 것을 인정하라고 지금 들고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은 대화가 안 되는 거죠. 이제 지금 상황에서. 그런데 일본이 좀 이성을 회복하고 한국 정부가 제안한 게 정말 우리가 대화할 수 있는 그 맥시멈의 틀을 저는 제공했다고 봅니다. 그 틀 속에 들어와서 같이 좀 대화하는 국면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거의 지금 마무리될 시간 같은데요. 마지막으로 지금 어쨌든 간에 이렇게 한일 간의 그 전면전 상황 비슷하게 돼버리는 상황입니다. 오히려 우리에게는 이것을 뭔가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서 우리의 산업 구조라는 것을 이제 오히려 발전시키는 계기로 삼아야 될 것인데 그러기 위한 우리의 과제와 노력을 담을 얘기를 짧게 한 30초씩 네 분께 마지막 마무리 발언을 부탁드립니다. 어느 분 먼저 하시겠습니까? 양계 교수 하시겠습니까? 한국이나 일본이나 전후에 자유무역으로 가장 큰 혜택을 받았고 공동 번영을 해왔습니다. 일본은 하루빨리 이 원칙으로 되돌아야 됩니다. 한일 양국의 무역량이라는 것은 영국과 프랑스의 무역량보다 더 많습니다. 이런 글로벌 선진국이 어떻게 해서 수입 규제 조치를 강화한다는 거? 이건 정말 전후 질서에 대한 저는 도전이자 역행이라고 봅니다. 하루빨리 돌아오십시오. 신창수 박사님. 저는 한일 관계는 역시 양국의 입장에서 성패를 떠나서 사실은 한일 관계가 가장 문제는 양국의 입장을 서로 주장을 하다 보니까 거기에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런데 한국의 정당성에는 분명히 있죠. 있고 그것은 국제사회에서도 인정해 주는 부분이 있으니까
한국이 좀 더 그런 자세로서 일본을 끌어들여서 여러 가지 외교적 교섭과 대화를 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생각이 네, 듭니다. 김동원 교수님. 저는 산업 부분에서 전 세계가 부러워하는 국가가 일본과 한국입니다. 네. 그 얘기는 뭐냐면 국제무역 질서나 세계의 좋은 그런 가치사슬 형성에서 이득을 얻고 있는 중요한 두 국가가 그 가치사슬이나 무역 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를 하는 건 그건 아마 얼마 안 가서 국제사회가 규탄을 할 겁니다. 예, 예. 그런 영향이 온다면. 그런 의미에서 이건 우리나라가 오히려 유리한 싸움을 전개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요. 네.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이 기회에 우리나라가 이미 성숙한 산업 국가가 됐습니다만 좀 더 좀 이렇게 완성된 아무리 뭐 스타 야구 선수도 또 계속 자기의 어떤 약점을 보완하는 네. 노력이 있어야 될 것 아닙니까? 우리나라도 아마 그런 과정으로 들어가는 계기로 삼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네. 듭니다. 권칠승 의원님. 이번 8월달 이제 상당히 저는 좀 위험해 보입니다. 네, 여러 가지가 걸려 있죠. 예. 우선 뭐 제일 큰 계기가 8.15일 텐데요. 만약에 아베 총리가 야스쿠니 신사를 간다. 그리고 여러 가지 수출 규제에 대해서 좀 더 강화하는 조치 혹은 철회하지 않는다면 저는 한일 관계는 당분간 좀 악화될 것 같다. 이렇게 예측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정부에서는 처음에 제시했던 그 안을 꾸준히 계속 제안을 하면서 대화의 장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지금까지 일본의 백색국가 제휴를 포함한 최근의 한일 간의 문제, 일본의 경제보복 관련된 얘기 또 우리의 대응 자세에 관해서 논의를 했습니다. 네 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 7일 일본이 한국의 백색국가 제휴 내용을 관보에 게재했죠. 따라서 오는 28일부터 이제 시행에 들어가게 됐습니다. 다음 주에는 조금 전에 권칠승 의원 얘기했다시피 8.15 광복절 그리고 24일은 우리 정부가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그 재연장 그 여부에 대해 결정해야 하는 그 마감 시한이 되는 겁니다. 더불어서 국제사회에서 한일 간의 치열한 외교전이 시작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야말로 한일 간의 관계가 새롭게 조명이 되는 중요한 분기점이 될 8월로 보입니다. 우리 힘을 모아야 할 때입니다. 오늘 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